그날 밤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끝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요양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석 당일 밤 11시 32분. 서울 마포구 아들 민호네 아파트 거실.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막 앞치마를 벗던 참이었다. 손에 든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며느리 윤주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했다. 옆에 앉은 윤주 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게 맞아요. 요즘 요양원 시설 좋잖아요. 같은 또래들도 많고. 내가 키운 아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42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일을 했던 날들. 군대 면회를 가려고 새벽 기차를 탔던 날들. 결혼식 날 손수 만든 떡을 돌리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3평짜리 방에서 계속 지내시는 것도 힘드시죠? 윤주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 숨은 날카로운 칼날이 느껴졌다. 나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이 집에 들어왔다. 아들이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만 해도 나는 거절했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들이 3번, 4번 간청했고 결국 내가 졌다. 이노야. 나는 아들을 불렀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 윤주 말이 맞아요. 엄마도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죄책감이 아니라 짜증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되었다는 걸. 내 의견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까지 몇 벌, 수첩, 지갑.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파란 봉투 하나. 20년 전 남편이 이거 잘 보관해라며 주었던 것. 나는 그 봉투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남편의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뿐. 15분 후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윤주는 TV를 보고 있었고 사도는 과일을 먹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갈게. 내가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다. 밤 12시 4분. 나는 지하철역 압수문의 시간 찜질방으로 향했다. 입장료 12,000원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찜질복을 입고 수면실로 갔다. 주변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갈 곳 없는 사람들.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 그들은 몰랐다. 내 손에 있는 작은 파란 봉투의 의미를.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습관이었다. 42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침밥을 지었다. 일요일도 명절도 아픈 날도 예외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 밥을 기다리지 않았다. 찜질방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진 눈가, 처진 입꼬리,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69세.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침 7시에 찜질방을 나왔다. 갈 곳은 하나뿐이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내 집. 남편과 35년을 살았던 22평 아파트. 아들에게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월세 35만 원을 받으며 혼자 살던 곳. 하지만 3년 전 아들네 집으로 가면서 전세 계약을 해지했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명이지만 아들이 관리하는 집이었다. 나는 부천행 전철을 탔다. 1시간 20분이 걸렸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졸고 있었다. 나만 잠들지 못했다. 부천 소사역에 도착했다. 익숙한 거리였다. 슈퍼마켓, 분식집, 세탁소. 모두 내가 42년 동안 다녔던 곳들. 하지만 이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3년이면 충분히 잊힐 시간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경비 아저씨가 낯선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702호. 내 집. 아니, 이제는 내 집이 아니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703호. 대학생 아들을 둔 김순자 씨였다. 어머,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 오셨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김순자 씨는 반가워했다. 나는 간단히 설명했다. 아들네 집에서 지냈다고. 그런데 어제 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고.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전세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와보게 됐어요. 김순자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아들 녀석 학교 가고 없어요.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순자 씨 집은 내 집과 똑같은 구조였다.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김순자 씨가 커피를 내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안 모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김순자 씨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나저나 이 선생님, 그 봉투 아직 갖고 계세요. 남편분이 남기신 거. 무슨 봉투요? 그 파란 봉투요. 강릉 땅 서류 들어있던 거. 나는 깜짝 놀랐다. 김순자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 20년 전에 남편분이 우리 남편한테 자랑하셨거든요. 강릉에 밭 하나 샀다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대박이라고. 근데 그 뒤로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잊고 있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파란 봉투를 꺼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않았던 서류. 김순자 씨와 함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강원도 강릉시. 면적 2,300평. 매입 가격 4,200만 원. 매입일 2005년 3월 17일. 어머, 이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김순자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몰랐다. 우리 아들 준호한테 부탁해 볼까요?
걔가 부동산학과거든요. 이런 거 찾는 거 잘해요. 나는 김순자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시간 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24세 대학생. 김순자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준호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할머니, 등기부등본 먼저 떼봐야 해요. 제가 인터넷으로 발급해 드릴게요. 준호는 노트북을 열고 서류를 입력했다. 10분 후 등기부등본이 출력됐다. 나는 숨을 죽이고 봤다. 소유자 이화순.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여전히 내 명의였다. 2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땅.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할머니, 이거 대박일 수도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뉴스 기사 하나를 가리켰다. 강릉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확정. 옥계면 일대 6천억 투입. 기사 날짜는 2025년 8월 15일. 불과 2달 전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었다. 옥계면이 개발 지역으로 포함됐다. 땅값이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진짜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감정평가부터 받아보세요. 제가 아는 중개사 아저씨 있어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부천역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있었다. 박만호 대표. 준호가 소개한 사람이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인상은 투박했지만 눈빛은 정직해 보였다. 어르신, 이 땅 제대로 관리 안 하셨네요. 재산세 고지서 확인해 보셨어요? 박만호 대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20년 동안 재산세 고지서를 본 적이 없었다. 아마 남편이 관리했을 것이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다행히 체납은 없네요. 근데 이 땅 지금 가치가 상당해요. 얼마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박만호 대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당 1,500만 원은 받으실 거예요. 2,300평이면 계산기 숫자가 떴다. 345억, 345억이요? 아니요. 35억이요. 제가 0 하나 더 쳤네요. 35억.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4,200만 원에 샀던 땅이 35억이 됐다. 828배. 20년 만에. 근데 어르신, 이거 팔 생각 있으세요? 박만호 대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팔고 싶어요. 빨리요. 왜 급하세요?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빨리 현금화하고 싶어요. 박만호 대표는 잠시 나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근데 어르신, 가족들은 아세요? 아직이요. 조심하세요. 이런 큰 돈이 걸리면 가족도 변해요. 박만호 대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소를 나왔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다. 나는 모두 무시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윤주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윤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게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나 괜찮아. 걱정 말고.
어머니, 그날은 제가 좀 예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됐어.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박만호 대표에게 전화했다. 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 매수자 찾았어요.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이에요. 35억에 계약 가능합니다. 언제요? 내일 당장 가능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20년 만에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사무실. 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땅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 건설회사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계약금 5억 원 먼저 드립니다. 잔금 30억은 11월 15일까지 드릴게요. 남자가 통장을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다. 잔액 5억 374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숫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매수자도 도장을 찍었다. 박만호 대표가 중개 확인서에 서명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박만호 대표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상했다. 35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었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4,500원.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가 23개였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나는 문자를 읽다가 멈췄다. 마지막 문자. 엄마, 혹시 적금 만료된 것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저희 좀 급한데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 돈이 필요했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요양원에 보내려던 엄마가 갑자기 궁금해진 이유. 남편이 유산으로 남겨준 적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박만호 대표가 소개해준 정유라 변호사. 30대 후반의 여성. 차분한 말투였다. 어르신, 가족들이 재산을 노릴 수 있어요. 미리 보호 조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유언장 작성. 둘째, 재산 공증. 셋째, 증여 차단 조치. 이 3가지만 해두시면 아무도 어르신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유라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서류를 완성했다. 비용은 350만 원. 비쌌지만 필요한 지출이었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왜? 엄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갑자기 왜? 엄마, 그날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오세요. 윤주도 반성하고 있어요. 됐어.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 그런 말씀 마시고. 저희 이번 주말에 좋은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거기서 뵈어요. 제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알았어. 주소 보내.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다. 마지막 무대가 필요했다.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무대.
10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정식집 명가원.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파는 곳. 민호가 예약한 곳이었다. 나는 일부러 30분 늦게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 가족이 보였다. 민호, 윤주,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총 4명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윤주가 벌떡 일어나 나를 맞았다. 친절한 미소, 공손한 태도. 2주 전 추석날의 싸늘한 표정은 어디 갔는지.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상석을 권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이미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전복, 한우, 갈비찜. 비싼 음식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윤주가 말했다. 사돈도 거들었다. 사부인, 저희도 미안해요. 그날 분위기가 좀 그랬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물만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모시고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방도 넓은 데로 구했어. 그래. 네. 그러려면 목돈이 좀 필요한데. 엄마 혹시 적금 해약하셨어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다. 나는 가방에서 파란 봉투를 꺼냈다. 민호의 눈이 봉투에 고정됐다. 이거 말하는 거니? 그게 뭐예요? 윤주가 물었다.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네 아버지가 남긴 거야. 20년 전에. 민호가 봉투를 열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강릉 땅이요? 응. 2300평. 네 아버지가 4200만 원 주고 샀어. 지금은요? 팔았어. 35억에.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윤주는 눈이 동그래졌다. 사돈 부부는 서로를 봤다. 35억이요?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금 5억은 벌써 받았고 잔금 30억은 다음 달에 받아.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 너희한테 뭘? 나는 윤주를 똑바로 봤다. 윤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민호가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너희는 나를 쫓아냈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쓸모없어서. 엄마, 그게 아니라. 쓸모없는 엄마는 버리고 돈 있는 엄마는 모시겠다. 그게 효도니?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봤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는 가방에서 2번째 봉투를 꺼냈다. 법무법인 봉투. 안에는 유언장, 재산공증서, 증여 차단 조치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미 다 정리했어. 변호사한테 맡겼어. 내 재산은 내가 쓸 거고, 남은 건 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엄마, 민호가 소리쳤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했다. 사돈 부부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사돈이 말하고 황급히 나갔다. 이제 테이블엔 민호, 윤주, 그리고 나만 남았다. 엄마, 저 정말. 그만해. 나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흰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거 받아. 마지막이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윤주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42년 동안 너를 키웠어. 대학 보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그고 일했어. 너 군대 있을 때 면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 결혼할 때 1,500만 원 쥐어줬어. 내가 모은 전부였어.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을 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3평짜리 방에 처박아 놨어. 추석날 설거지 끝나자마자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효부 행세하는 거지. 니들이 원한 게 엄마였니? 돈이었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69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다. 엄마. 민호가 뒤에서 불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밖은 쌀쌀했다. 10월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마음은 시원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니었다. 김순자 씨 집. 며칠째 신세를 지고 있는 곳. 밤 11시에 도착했다. 김순자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 이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김순자 씨가 차를 내왔다. 속 시원하시겠어요? 시원하긴 한데 또 공허하네요. 그럴 수 있죠. 평생 자식 위해 사셨으니까. 김순자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다. 내 꿈, 내 희망, 내 행복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김순자 씨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바다가 보고 싶어요. 평생 부천에만 살았거든요. 한 번도 바다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부산 어때요? 바다도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부산. 나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부산. 새로운 시작. 좋네요. 부산. 다음 날부터 나는 부산행을 준비했다. 부동산 앱을 깔고 부산 해운대 근처 아파트를 검색했다. 전세 2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 24평.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10월 12일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KTX를 타고 2시간 40분. 부산역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났다. 짭짤하고 비린 냄새.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지만 싫지 않았다. 계약은 다음 날 끝났다. 전세금 2억 원을 보냈고 열쇠를 받았다. 12층 아파트. 창문을 열자 멀리 바다가 보였다. 파란 바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 나는 한참 동안 바다를 봤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짐은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하나, 그리고 남편의 파란 봉투. 나는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제 그 봉투의 역할은 끝났다. 다음 주부터 나는 복지관에 등록했다.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거기서 서예 수업을 신청했다. 평생 글씨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항상 빨리빨리 살았으니까. 첫 수업날 나는 떨렸다. 교실에 들어서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15명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순입니다. 69세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따뜻한 박수. 민호네 집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환영. 수업은 즐거웠다.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그어 나갔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내 글씨를 보며 말했다. 힘이 있네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의 글씨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맞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힘든 시간도, 아픈 시간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 3명과 커피를 마셨다. 박영숙 67세, 최명희 71세, 한순덕 65세. 모두 부산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었다. 화순 씨는 왜 부산으로 오셨어요? 영숙이 물었다. 나는 간단히 설명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바다가 보고 싶었어. 자식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좋네요. 우리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멋있어요. 명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서예 수업 외에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다. 69세에 처음 배우는 수영. 물이 무서웠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2달 후 나는 25m를 헤엄칠 수 있게 됐다. 11월 15일 잔금 30억이 입금됐다. 통장 잔액 35억 274만 원. 여기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28억 원.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은행 직원과 상담했다. 재산 관리 방법, 연금 상품, 기부 방법. 모든 걸 차근차근 정리했다. 월 300만 원씩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안전한 상품에 맡겼다. 그리고 5억 원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민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처음 몇 주는 문자가 왔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한 달쯤 지나자 연락이 끊겼다. 나는 안도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영숙이 물었다. 화순 씨, 자식한테 연락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듯 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았죠.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그게 엄마 도리인 줄 알고. 맞아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봤다. 해운대 해변. 11월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12월이 왔다. 부산의 겨울은 서울보다 따뜻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걸었다. 1시간 동안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에 한 여성을 만났다. 75세쯤 돼 보이는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는 것 같네요. 네, 매일 산책해요. 나도 그래요. 20년째 이 시간에 걷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다.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잃었고,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산다고 했다. 1년에 한 번 오는 게 전부라고.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도 그랬다. 처음엔 외롭고 무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평온해졌다. 근데 혹시 후회는 안 하세요? 자식들이랑 떨어져 사는 거. 후회, 글쎄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죠.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할머니와 자주 만났다. 함께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고 때론 영화도 봤다. 가족보다 더 편한 친구가 생겼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나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다. 해운대 해변, 새벽 5시. 추웠지만 사람들로 가득했다. 6시 47분 해가 떠올랐다.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빛이 퍼졌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나도 손을 모아 빌었다. 새해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간단한 소원이었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아프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으면 충분했다. 해돋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 가슴이 철렁했다. 5개월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 무슨 일이니?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났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용서. 나는 이미 용서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었다. 그냥 놓아준 것이었다. 원망도, 미움도, 아쉬움도. 이노야. 네, 어머니.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진작에. 근데 그게 다시 만나자는 뜻은 아니야. 어머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너 인생 살아. 서로 부담 주지 말고. 하지만 연락은 1년에 한 번만 해. 명절이나 엄마 생일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다. 서로를 위한 길. 영숙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우리는 다시 걸었다. 바닷가를. 햇살이 따뜻했다. 1월인데도 따뜻한 부산의 햇살.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2026년 7월. 나는 70세가 됐다. 생일날 복지관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케이크, 꽃, 선물. 정말 오랜만에 받는 생일 축하였다. 화순 씨, 소원 빌어요. 명희가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특별한 소원은 없었다. 그저 지금처럼, 이 순간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눴다. 달콤했다. 인생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구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했다.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주황빛 구름, 반짝이는 바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캐모마일 차.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20년 전 파란 봉투를 건네던 남편. 이거 잘 보관해.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때는 몰랐다. 그 봉투가 내 인생을 바꿀 줄. 여보, 고마워요. 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없어도 괜찮았다. 그냥 말하고 싶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민호 드림. 나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매일 아침 만나는 산책 할머니, 수영 강습에서 만난 선생님, 서예 수업 동기들. 이들이 내 새로운 가족이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오래된 아파트라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집은 내 집이었다. 누가 쫓아내지 않는 곳.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곳.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나는 또 산책을 갈 것이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은한 빛. 나는 그 빛 속에서 잠들었다. 평온한 잠. 악몽 없는 잠. 내 나이 1은 이제야 봄이 왔다.